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올해 경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만 잡히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경제를 또 다른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요. 문제는 내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길은 있겠죠. 2022년 경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전 세계적 흐름과 또 우리 경제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다가올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경제를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경제연구소 배재수 국제경제본부장,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주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세 분한테 올해 경제 뉴스 좀 꼽아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꼽아주신 뉴스 역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섰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의 기준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신 교수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보십니까? 불가피한 게 아니라 필수적인 조치였었죠. 필수적이다. 그리고 필수적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조치가 늦었다는 거죠. 대응이 늦었다. 한국은 조금 빠르긴 했어요.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조금씩 올렸는데 예. 미국은 금년 3월서부터 올렸으니까 미국이 한 7개월 늦긴 늦지만 저는 한국도 전 빠른 게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 너무 저금리를 오래 지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 사람들은 이렇게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다들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하는 총재께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렸어요. 이주열 전 총리 네, 총재. 네. 예. 아마 역대 제가 보면 역대 하는 총재 중에서 금리를 제일 자주 내려서 네. 결국은 부동산 폭등에 주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좀 올렸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게 불가피한 게 아니고 필수적이고 늦었다. 선제적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많이 늦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트랜지토리라는 단어,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미 연준에서 하면서 금리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판단 착오가 됐던 결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금리 인상 시기를 만약에 연준이 조금 더 앞당겼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금리를 좀 더 미리 앞당겨서 네.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일찍 올렸더라면은 일단 물가 상승세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실기를 했다 예, 보시는군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4월에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 그렇게 벌써 이미 이제 목표 수준이 2%니까 2배 이상 높아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6월에도 또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금년 초에는 벌써 3월에 8%, 네. 6월에 9.1%로 40년 만에 최고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연준이 작년 한 6월이나 한국은행처럼 8월이나 이럴 때 금리를 인상을 했더라면 금년 초에 그렇게 물가가 급등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좀 잘못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물가 상승세 속에서 또 그다음에 그런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서 어떤 버블 내지는 금융 불균형이 커졌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연준의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내지는 경기 불안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 한국은행이든 미 연준이든 20위까지 포함해서 조금 네. 더 일찍 금리를 인상했더라면은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 물가 안정, 그다음에 경기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인 교수님께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에 대한 동의를 여쭤보고 싶고 늦었다면 그래도 그럼에도 효과를 냈던 결과였는지 정책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늦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나마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거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작이 늦으면서 굉장히 폭이 그러니까 가팔랐다라는 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늦었으니까 빨리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빨리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그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서비스 산업이나 이 가계 위축 또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등을 상당히 과대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니 진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정책을 유동성을, 폈는데 네.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파급될 효과가 이렇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꺾이기 어려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기했다.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거를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느낀 게 진짜 실제 생활에서 에너지 가격, 생필품 가격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고 해가지고 미국 중간 선거 얼마 전에 뭐 바이든 참패 얘기까지 나왔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네네. 하지만 뭐 여름에는 바이든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사우디 가가지고 맞아요. 빈손으로. 굉장히 스타일도 구기고 왔고 빈손으로 네, 왔고요. 맞아요. 뭐 이런저런 거를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늦었지만 빨리 올라가자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효과가 있냐? 네. 어느 정도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7.3으로 꺾였죠. 11월 CPI가. 그러면 우리는 미국은 지금 물가가 정점을 지났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래프상으로는 속단하기는 그렇고. 위에 그렇죠. 내려와서 예. 좀 내려오는 국면에 있긴 한데 9.1, 8.8 예. 거기서 지금 내려와 한 1% 있는데. 정도가 내려왔는데 네네.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거를 과연 조금 더 정점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된다. 네. 그 질문은 나중에 할 뭐 피봇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 네네네 그렇죠. 정책 전환의 문제도 있으니까. 신 교수님 어떠세요? 아까 저희가 소비자 물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정점 지났습니까 미국? 저게 CPI 헤드라인 지수라고 네네. 총 지수는 떨어져요. 전체 CPI. 근데 그거를 상품과 에너지별로 상품과 서비스로 서비스. 나눠 보면 네네. 서비스는 아직 안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그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 서비스 비중이 훨씬 더 크거든요. 상품보다도. 그러니까 저게 내려가도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가 그 연준이 계속해서 뭐 일시적이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굉장한 그래서 실수를 한 대응을 좀 거잖아요. 늦었다라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연준이 정원이 7명인데 4명밖에 없었어요. 3명이 공석이, 결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4명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롬 파월하고 그다음에 브레이나드라고 하는 여자를 빼면 네네네. 전부 신참들이에요.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명이 굉장한 신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의 그 능력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원래 연준 임기는 16년인가 그러거든요. 굉장히 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정말 연준이 무게를 잡았을 때는 보통 12년, 15년 이렇게 근무를 하던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3년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 임원들이. 사실 10몇 년씩 하면 네. 본인 자체도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 쌓이겠지만 그리고 경험치가 연준의 쌓이니까. 위원이라는 게 네네. 굉장한 미국 사회에서는 권위가 있는 그런 그 자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연봉이 하는, 네. 12만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증권가에 가면 200만 불, 300만 불 받을 사람인데 이게 연준에서 10몇만 불 받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명예직 굉장히 같은 거죠. 명예직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트럼프가 굉장히 이 자리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추천만 하면 상원이 다 통과시켜 줄 줄 알고 무리한 사람을 추천했다가 상원에서 이건 결격 사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인준이 안 되는 바람에 이 공석으로 계속 있었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석인 것을 이제 그 메워가지고 지금 7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연준의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함량 미달이고 그것도 공석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로지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그런 연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파월이 굉장히 그 증권가에 가까운 사람이면서 증권가에 충격을 주는 일을 상당히 좀 꺼리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그게 함축적으로 트랜지토리가 나와가지고 네, 일시적이다. 계속해서 지금 한마디로 저는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은 신뢰도에 굉장한 손상이 갔다. 저는 그분 이제 임기 저는 제대로 마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저는 신뢰도가 많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손상됐다. 미국의 금리 정책의 실수는 구성원과 그 기능의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물가 정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인상을 할 것인가, 인상을 멈추는 시기가 언제까지일 것인가인데 최근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폭은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여지를 좀 남겨서 과연 종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뭐 지난번 그 점도표라든지 시장 IB들의 어떤 예상을 보면 그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 수준이 5%에서 5.25%로 주로 그게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은 아마도 그런 어떤 기준금리 수준이 네네. 그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에 갔을 때 아마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고 아비들은 흔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물가 그러면은- 상승률이 5%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은 이제 그 PCE 물가, 네네. 소비 개인 지출, 소비 지출. 개인 네. 소비 지출 물가를 말하는 건데 그게 보니까 10월에 6%였고 11월에 5.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면 어쩌면은 뭐 한 5% 정도 되고 내년 초가 되면 아마 거의 이제 4%대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를 뭐 내년에도 뭐 아마 2월 그러니까 1월 31일 FOMC하고 그럴 때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3월 FOMC 때 올리면 지금 이제 5%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 기준금리가. 그러면 예상은? 결국은 네. 그 2월, 3월 그럴 때 아마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그렇더니 만약 그 PC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디게 떨어지면 아마 6월 그 정도까지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이제 5.5%대를 넘어서면서 그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고 인상은 그렇게 멈출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전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가와 크로스되는 시점이 예.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보시네요. 정 교수님 어떠십니까? CME 페드 워치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바로 시카고 내년 상품거래소에서. 2월에 네. 0.25를 올릴 것이냐, 빅스텝을 할 것이냐, 베이비냐, 빅이냐 하는데 지금은 6대4 정도로 베이비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좀 근거가 약한 낙관론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아직은.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빅스텝을 받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빅스텝을 받고 또 CPI가 지금 떨어지고 둔화되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고 하는데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렌트비하고 임금 상승률이에요. 렌트비하고 임금 상승률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고점을 계속 찍고 있어요. 미국의 렌트비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렌트비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깎아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렌트비나 임대료는 임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가는 연동돼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노동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 임금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해 가지고는 좋은 일자리 잘 들어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만큼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었고 일자리에 네네. 대한 공급이 그들이 원하는 요구는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럼 그러면은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인상을 언제쯤 종료할 것인지. 얼마나 끌고 갈지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땡겨가지고 이제 거의 늘리고 마지막 있거든요. 수준까지 온 네네. 거는 같아요. 4.5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5.5%대 네. 초반까지는 갈 것이다. 뭐 언제 베이비를 하고 언제 빅을 하고 내년 여름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인데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그거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얼마나 종료를 하더라도 종료하더라도 뭐 인한다는 바로- 건 아니니까. 아니죠. 그거는 종료하고 나서 그게 6개월, 1년 이상도 그 수준에서 끌고 갈 수도 있기 고금리가 때문에 유지될 수도 있다. 네. 그게 더 우려될 수도 있다라고 그게 말씀을 훨씬 더 주시는 우려되는 거네요. 관점이죠. 그 고착화되는 거. 장기적인 전 연준이 되게 혼동스러운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기 쉬운 PCE라고 하는 네, 개인 소비 지출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헤드라인 CPI란 CPI, 일반 소비자 CPI. 물가 지표 근데 지수. 헤드라인 CPI는 확실히 떨어졌거든요. 9.51에서 7.1로 그러니까요. 떨어졌어요. 많이 근데요. 떨어졌어요. 지금 연준이 우리는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PCE가요. 보세요. 작년 12월에 5.0이었거든요. 네. 5.0, 5.2, 5.4, 5.4, 5.0, 4.9, 5.0, 4.7, 4.9, 지난달에 5.1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PC는 전혀 안 5%에서 거의 안 떨어졌다고요. 5%를 그냥 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는 것이죠. 그 헤드라인 CPI가 네. 지금 7인데 7.1인데 이게 5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연준이 보겠다고 하는 PC가 그럼 얼마나 떨어질 거냐? 거의 안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 퍼스널 컨섬션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렌트비라든지 서비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서비스비가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 그러니까 인건비도 PC를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되고 결론은 있는 뭐냐면 내년에 CPI가 떨어져도 PCE 가격은 많이 안 떨어질 것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4%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면 연준 의장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는 2% 물가를 목표치. 잡겠다고 한 네. 것에 2배 이상 높고서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피봇해 갖고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시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바람 사항이지 두고 봐야 된다.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섞인 바람인 거다. 거라고 보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오늘 올해를 달군 경제 이슈로는 달러 강세를 꼽아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물가 그다음에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한데 뭐 저희가 킹 달러라고 언론에서 많이 붙일 정도로 정말 초강 달러를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뭐 1,500원을 찍을 것인가를 막 화두를 던질 정도의 굉장히 빠른 상승세로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1,200원 정도 뭐 1,300원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세요, 환율?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환율 전망은 뭐 신의 일단 영역이라고 신의 하는 진짜 분들도 어려운데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 최근에 어떤 달러 강세의 원인을 한번 잘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흔히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주로 기인을 했다. 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니까 뭐 금년 들어서 벌써 8천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경상수지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기엔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러면 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이 뭘까 저는 네.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소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임금도 상당히 뭐 상승세가 강한 편이고 고용 규모 자체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득이 이제 어떤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소비가 굉장히 강한데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면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달러 강세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스트롱하다는 거죠. 네, 비록 탄탄하다. 성장률이 뭐 순수출 마이너스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성장률이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 어떤 내수 고용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강하다는 지표들은 거죠.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충격 대응 능력, 강한 충격 대응 능력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국제 투자 자금이 전부 이제 안전 통화인 달러로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떤 달러 강세가 좀 그 금리 상승 이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은 어떠세요? 내년 달러 전망.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저희 풀에서 네네. 뭐그 저희가 예측한 게 있었죠. 예. 설문조사를 했죠. 저는 그때 1,400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아직도 그거는 유효하고요. 유효하세요? 네, 유효하고 지금 1,260원, 70원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1,3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는 오픈해 놓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1,400원 은 하방으로 좀 빠진 거고 네네. 당연히 상승할 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엔화, 일본 중앙은행의 지금 정책, 엔고 현상 뭐 네. 등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뒤로 밀렸어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고 있는데 좀 펀더멘탈을 이렇게 보면요. 네. 수출, 우리나라 수출 문제예요. 지금 네. 9개월 연속 적자고 무역 적자. 올해 500억 불 무역 적자 IMF 위기 이후에 처음 네. 뭐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이게 내년에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수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가장 큰 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도 그렇고 대중 무역이 제일 큰데 맞습니다. 중국의 사정 역시 조금 좋아진다고는 하나 우리가 지금 뭐 큰 기대를 할 만큼 다시 회복할 기대를 할 만큼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등을 살펴보면은 네. 물론 환율이라는 거는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1.25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외화 유출이 뭐 심해져서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 했을 때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요인들이 있고 우리의 펀더멘탈이 그전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 다른 요인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것이지 뭐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 밴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시는 저는 아직 거겠네요.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저의 판단하시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최근에 뭐 강달러도 그렇지만 엔화 같은 경우가 워낙 초저 엔화였다가 가치가 요즘에 조금씩 이제 정책적인 기조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막 약세가 되다가 일본은행 총재가 우리 금리 그 변동폭을 조금 느리겠다 하니까 네.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로 정책 알고 전환인가? 네. 확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 엔화는 지금 133엔대지만 네. 순식간에 140엔, 150엔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걸 은근히 일본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도 지금 뭐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뭐 물가가 불안하다고 떠드니까 이제 그런 것이지 기조적으로 엔화는 약세다. 그러면 기조적으로는? 한국은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최대 강세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아. 1270원이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 바닥이라고 봐줘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아까 정 교수님 뭐 정상회 1,400원 충분히 1,400원 가능하다.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원화가 강세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유예를 시켜주는 조치를 10월 달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국채를 굉장히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떠받친 것이기 때문에 원화에 힘을 실어주는 이게 일시적인 그 혜택 조치거든요. 이게 곧 시효 때문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년의 환율은 첫째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갈 거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건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네.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1,400원은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 상황에 그리고 따라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무너진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했잖아요. 최근에. 네. 한 달 사이에 막 와, 정말 거의 100원 무섭더라고요. 정도 가까이 네. 올라간다.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이 지금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면 몰라도 경상수지, 무역수지, 경제 안 좋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요. 이제 총선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거단 말이에요. 2024년에 총선이 있을까요? 그럼 네. 만약에 그때도 만약에 지금 그 야당처럼 국회를 과반 의석을 그러면 대통령은 힘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뒤섞이겠네요. 얽혀서 네네. 결론은 1,270원 굉장히 환율이 높은 거니까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 올라가는 바닥까지 것만 왔다. 나. 좀 열어놔야 된다까지 네. 얘기를 해주시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체크할 게 좀 많아서 네 오늘 사실 하나하나의 이슈가 너무 거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하나씩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저희가 부동산 또 금융시장의 불안을 꼽아 보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일단은 금융시장과 부동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20번 넘게 뭐 대책을 발표했다. 30번. 30번 가까이 뭐 정말 누더기가 됐다라는 평가를 뭐 비판도 받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집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에 또 있다라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들 네네. 나름대로 꼽아보니까 역시 하락 요인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선 그 현재 어떤 집값 수준이 버블 수준 정도로 매우 높다라는 거. 지금 그 PIR 주택 PIR 비율을 보면은 2015년 저점이 그때 한 9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게 2배 이상으로 지금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8, 19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그 어떤 그 평균 소득자가 자기 소득을 전액 19년 동안 저축을 해야 18년 내지 19년 동안 저축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실거주 수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가 너무 크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지금 올려가지고 사실은 금리가 지금 그 작년 초에 지금 2배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 그다음에 지금 전세의 어떤 월세 전환이 많이 일어나면 이것도 뭐 금리하고 연관이 되지만 그쵸. 그래서 전세 수요가 확 줄었잖아요. 줄어들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또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도 되는 것 같고. 하방 요인이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경기가 계속 지금 이제 하강하고 있는데 침체 우려가 내년 상반기에는 뭐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로 어떤 그런 경기 부진도 상당히 그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좀 조정은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예정된 그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70만 원으로 예, 하겠다고 그것도 했죠. 네. 확실히 집값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상승 요인은 꼽아보면 뭐 일단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집값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어느 정도 같다. 많이 올라갔다. 예, 뭐 미국 연준 상황을 보나 우리나라 상황을 보나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종합해 보면 뭐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이게 세제 이번에 나온 혜택보다- 세제 혜택 때문에 취득세 뭐 이거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해주니까 하나의 수요, 부담이 줄어드는 임대 사업자 또 촉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 요인이 근데 될 한 수 가지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네네. 게요. 2019년을 100으로 놓고 2019년 말을 100으로 놓고 지금 현재의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 130이에요. 와 많이 올랐네요. 30%가 그러니까 지금 오른 거네요. 많이 빠진 건 이게 11월 달 통계거든요. 올랐다가 떨어진 게 그러니까 130이다. 2019년도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놨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 130이에요. 130이다. 앞으로 더 떨어질 네.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적어도 2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30인데 거의 100 수준이 깨질 110 정도. 네. 그 110 110까지 정도. 한 20% 포인트가 떨어지는데 이게 막 한 달에 막 1%씩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막 0.7, 0.6까지 빠지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집값이 과연 언제 바닥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오래 걸릴 떨어지고 것이다. 나서도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뭐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바닥 계속 아직은 계속해서 하락할 계속해서 것이다. 떨어질 거다. 저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금리 인상하고 집값은요. 보통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금리 인상이 움직인다. 선행을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한국은행 금리가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상당 기간 그 이후까지 이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아까 거에 말씀하신 금리가 유지가 되는 그렇죠. 고금리가. 네.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 100으로 났을 때 지금이 130이다.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많이 아직도 올라 있는 비싸다. 거고. 예, 라는 아직도 거겠죠. 많이 올라 네. 있는 거고 앞으로 이게 근데 130인데 이 130 안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클래스 A 소위 얘기하는 위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서초, 강남 등등에서는 큰 뭐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뭐 특정 지역들에서는 네. 외곽이나 특정 지역들에서는 아주 큰 변동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진짜로 이제는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이 이제는. 부동산 물건에 이제는. 대해서. 그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에 물론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뭐 등등을 지금 상가 건물들을 쇼핑하러 많이 들어와요. 지금. 대체 투자 부동산 살려고. 운용사들이 살려고 지금이 적기다 강달러 지금 또 많이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국내에 기존에 있었던 LP들 소위 자산가들은 기관들은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아주 자랑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쇼핑을 하고 다녀요. 그게 나쁜 것이냐? 그렇게는 안 봐요. 우리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자금 조달을 해줄 수 있고 지금 시장에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동력을 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 시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관심이 큰 특히 코로나 시즌에 굉장히 관심이 커진 시장이 주식 시장이에요. 금융 시장인데 주식 시장이 최근에 참 지지부진하죠. 뉴욕 증시도 안 좋고 우리 증시도 뭐 박스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지금 사실 산타랠리 기대했던 분들이 굉장히 산타가 안 오셔서 실망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주가는 제 전공이 아니어서 좀 네. 뭐라 말씀드리기가 뭐 좀 거시와 그럴 것이기- 연결해서 말씀을 예. 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거시 상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단 마무리한다고 보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이제 그동안 이제 연준이 이제 초점을 두었다가 이제는 이제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 쪽으로 옮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옮기겠죠. 지금 그 경기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지금 미국 성장률 지금 성장률도 계속 지금 둔화되는 추세고 내년 1, 4분기, 2, 4분기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어쩌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기업 실적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실적이나 경기는 부정적인 요인인데 다만 이제 미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어떤 다수 전망대로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시장이 반영을 하겠죠.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내년 뭐 1, 4분기 지나면 뭐 2, 4분기부터라든지 이럴 때 되면 조금 주식 시장이 회복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미국 주식 시장 흐름이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추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점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수출 부진이라는 그런 큰 악재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수출하고 주가가 굉장히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뭐 수출 기업들이 주식 시장의 대기업들이고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예, 이제 주식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년에 수출이 걱정스럽네요. 예, 조금 네. 안 좋다는 게 좀 악재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것 같거든요.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서. 미국 그 경기 회복과 함께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역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떠세요? 내년 뭐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뉴욕이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테슬라가 11% 빠졌더라고요. 폭락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문가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폭이 큰 것 같은데요. 낙관적인, 비관적인 어떤 사람들은 뭐 상저하고 상고하저 뭐 네네. 등등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주식 시장도 지금 뭐 mean reversion 그러니까 평균으로 돌아간다.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무색해지지 않을까. 두 해 연속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회복하기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내년은. 네. 지금 뭐 일단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만 뭔가 기대할 수 시장도 있는데 뭐가 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년 후반기에는 정치가 살아나지 않을까? 네. 한 6개월에서 1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이슈는 뭐 지금 세 분이 다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이슈인데 수출입니다. 수출 부진 지금 이미 뭐 무역 적자로 굉장히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희한하게 우리 국민들은 반도체만 들여다봐요. 반도체를 좋아하죠. 네, 반도체가 물론 우리 전체 수출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포션이 크고요. 예. 제가 보니까 금년에 거의 뭐 지금 현재까지 11월까지 1,950억 달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다른 품목들을 보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 다른 품목들이 굉장히 오래 안 좋아졌었어요. 자동차, 그다음에 기계. 네. 그다음에 뭐 석유는 굉장히 요즘 이제 호황이긴 한데 어쨌든 플라스틱, 석유도 가격이 올라서 금액이 많이 오르는 거지 물량으로 따지면 스토리가 물량은 또 늘지 달라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가 나빠서 수출 부진인 게 아니고 반도체도 나쁘다. 다른 것도 좋은 게 있나요? 다른 거의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석유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석유도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게 수출 물량 금액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수출의 기세는 꺾인 지 오래됐다. 너무 우울한 얘기인데요. 예? 너무 우울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수출 촉진 활성화 대책이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전 부처가 수출 역군이 되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그러니까요. 수출 얼마나- 부진은 요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본부장님 저는 어떠세요? 이걸 좀 우리나라 수출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 세계 어떤 교육 신장률 이런 거하고도 그렇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보면요. 그 우리나라 상품 수출 세계 상품 수출 증가율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부터 21년 작년이죠. 작년까지 세계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4.3%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보다 더 낮아질 것 같고 내년에 또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상품 수출은 예, 부진할 예. 것이다. 예, 예. 예. 그러면 안 그래서 좋겠네요.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는 예, 좋아질 좋아질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게 더 이제 나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지금 패권 싸움하고 있죠. 패권 싸움을 네.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통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1, 2위 수출국이 중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인데. 그 둘이 싸우니까 지금 네. 그 와중에 뭐 저희는 우리나라 속 터지죠. 수출이 제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수출 내지는 흐름이, 그 교육 예. 어떤 질서가 완전히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서 근데 요 숫자는 하나만 내 국민 시청자를 위해서 2012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700억 달러였거든요. 10년 전에 10년 네. 전에. 근데 금년에 680억이에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네. 제자리로. 는 게 없네요. 는게 성장하지 없어요. 않았다는 지금 석유는요 10년 전에 570억 달러거든요. 570억.
지금 600억 달러예요. 네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냥 제자리 수출 걸음을 금액이 계속 거의 해왔다. 제자리 금액이고 그것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자리니까 물량은 거의 한 20-30% 줄었을 거다. 철강은 더 심각합니다. 철강은 250억에 지금 260억이니까 10년 동안 거의 그 수출 금액이 안 늘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 교수님 신 어떠세요? 교수님 지금 반도체만 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네. 저도 반도체만 한번 보면요. 네. 똑같이 네. 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끼어 있는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소위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고요. 대만은 파운드리가 네. 강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교수님께서 뭐 정부한테 바라는 거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만과 이 반도체 제조 기술 수출 등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두 나라가 이 패권 경쟁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윈윈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SMC라든지 대만 기업들이 경쟁자인데 일종의 뭐 적과의 동침을 우리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같이 할수 포라고 있는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어떤, 예. 반도체로 동맹을 맺자. 아 그렇죠. 그 반도체 동맹 4가 뭐 G4라는, 지금 이야기하신 일본, 네. 한국, 대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같이 좀 거기에 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참여하자.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거죠. 우리는 또 중국과 교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좀 애매해지면서 거기서 오는 우리의 성장 동력 약화 그리고 우리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지금 4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중국이 좀 부진해요. 예, 그동안 뭐 한 20-3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의 대부분을 사실은 중국이 가져다 준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것은 우리 수출에 거의 치명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출이 안 되면 또 우리 경제 성장도 사실은 뭐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 어떤 수출에서 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대중 수출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에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치포라든지 미국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 역시 어떤 경제적인 측면, 특히 수출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나라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대중 어떤 통상 교섭이라든지 외교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수출 특히 반도체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미국이 지금 뭐 IRA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강요하는 상황인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항상 약간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국 우선이 아니고요. 자국 우선이 아니고 중국은 없어져야 된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있으면 미국은 없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이후로.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돼요. 그동안 한 15년, 20년은 중국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많이 봤는데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중국을 억제를 하고 유럽을 끼고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고 하면 중국 성장률은 분명히 마이너스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또 미국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이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서서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와 미국과 유럽 쪽으로 시장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발을 좀 떼라. 근데 좀 편하게 뛰지 말고 천천히 떼자. 그게 굉장히 센스가 되겠죠. 또.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겠죠. 내년도 우리 경제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도 명예교수, 배재수 본부장, 정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